11월 20일 목요일 한림대 CLC 4층 B전홀에서 철학 전공 학술제가 있어요. 친구 한 명씩 데리고 꼭 오세요. 재밌어. 짜릿해 아주. 그때 봐요. 꼭 와. 네, 안녕하세요. 최승락입니다. 오늘 심리철학, 지난주까지 우리가 행동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행동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쨌든 우리가 그 심리학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문장이 학술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문장이 참이거나 혹은 거짓인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화자들끼리에 이렇게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검증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행동주의의 입장이었습니다. 주되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칼 햄펠 이라는 사람이었고, 특히 비엔나 학단에서 주로 크게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이었죠. 그리고 칼 햄펠의 이런 행동주의는 논리적 행동주의라고도 불리는데,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비엔나 학단 자체가 이제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주장을 했었고, 이분들에게 이제 과학적인 진술, 그러니까 최소한 유의미한 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참이거나 거짓인 것이 유의미하게 검증 가능할 경우, 여기서 검증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참 거짓이 검증 가능한 그런 방식이 제시된다든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수학이나 논리학 같이 우리 직관을 통해 가지고 아주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특히 이분들은 뭐 2 더하기는 4가 참이다라고 한다면 4가 되는 2 더하기 2가 4가 되는 이유는 2라는 표현, 그리고 더하기라는 표현, 그리고 뭐 동일하다는 표현,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 2 더하기 2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의미에 의해서 이 4라는 의미가 이제 구성이 될 때, 그럴 경우에 이 문장이 참이 된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장이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그런 종류의 문장과 비슷하다는 거죠. 총각에 대한 그 사전적 정의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총각이란 말과 결혼하지 않은 남자, 그게 동일하니까 총각이라는 말이 이꼴 이렇게 쓰면 좀 약간 논란의 여진이 있는데 총각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장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게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입장이었고, 이런 주장을 한 게 칼 햄펠이 이제 그런 입장을 받아들여 와가지고 이제 행동주의에서 심리적 진술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게 논리적 행동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면은 과학적 진술은 적어도 원리상 그것의 참 혹은 거짓이 검증 가능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던 게 논리적 행동주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심리적 진술이 과학적 진술이자 의미 있는 진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검증 가능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햄펠의 입장에서 논리적 행동주의를 지지하는 요 논증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이 검증주의에 대한 그 입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의 검증 조건, 즉 그 문장이 참인 경우를 성립하는 것으로 검증돼야 하는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다. 여기서 검증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관찰을 통해 가지고 참 거짓을 알 수 있든가,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관찰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든가, 아니면 이런 표현들, 그 의미에 의해서 참인 그런 문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 거짓을 알 수 있는 경우, 한 그 정도를 이제 바라보는 게 펠의 행동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증 가능한 문장의 특징으로 두 번째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어떤 문장이 서로 다른 화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의미다. intersubjective content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아프다, 퀄리아라고 하죠. 그 감각질이라고 하는 거. 아프다라든가 뭔가 눈으로 빨강이라든가 노랑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주관적인 것이라는 거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간주관적인, 뭐 한마디로 이제 뭐 객관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남들도 알 수 있는, 내가 빨강이라고 눈앞에 본 것을 다른 사람도 이제 빨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가지려면 그 문장이 이제 검증 조건은 모든 화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공적으로 관찰 가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오직 행동적이고 물리적인 현상들만이 공적으로 관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좀 문제시 되는 것들이
뭐 나의 믿음에 대한 그런 진술들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2 더하기는 4다를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일종의 심리적 진술이라고 한다면 요런 건 관찰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믿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들을 통해 가지고 심리적 문장의 공유 가능한 의미, 공적으로 관찰 가능한 그런 의미는 검증 조건에 따르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심리학적 진술이 참인 경우를 성립해야 하는 행동적이고 물리적인 그 조건을 기술하는 진술들에 의해서 심리적인 문장들이 사용되어야 된다. 심리학의 문장들도 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햄펠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칼 햄펠이 제시를 한 거는 어떤 우리가 되게 아픔이라는 거를 느끼고 있을 때는 제가 아플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묘사하는 방식으로 행동주의는 이제 심리적 진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몇 년이 지나서 힐러리 퍼트넘 같은 사람이 제시한 예시가 이제 슈퍼 스파르탄에 대한 예시입니다. 슈퍼 스파르타는 뭐 지난 시간 영상에서 설명을 했듯이 실제 그 그리스 힐압 시대죠. 그 시기에 이제 스파르타에 있는 그 전사들은 이제 아픔 같은 것을 표출하는 그 자체를 좀 문제시하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고통이라는 거를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픔을 느끼더라도 안 아파한다는 거죠. 칼에 이렇게 딱 찔렸는데도 난 전혀 아프지 않아. 그런 식으로 뭐 삼국지에도 그 관우 같은 경우가 여기 뭐 화타가 와가지고 화살에 찔린 부분 그거를 이제 독을 이렇게 긁어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 장기를 계속 뜨고 있었다고 하죠. 아프지도 않은 척 하면서. 안 아팠, 뭐 신경이 마비된 게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뭐 허세를 떠는, 허세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행동은 단순히 심적 상태를 표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요소로도 포함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쁨의 상태에 있다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거를 어필을 한다고 할까요? 좀 잘 보이고 싶다. 라고 할 때, 어떤 문화권에서는 되게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있는 거를 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다라고 할 때 그 행동, 그런 것도 이제 차이가 좀 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좀 여기 슬라이드에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예전에 러시아 나오기 전에 소련이라는 그 국가에 있을 때 고르바초프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었나? 저도 역사 괜히 말을 꺼냈네요. 그렇게 어쨌든 그 러시아에서는 뭔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딱 맞는 잘 보이기 위한 그 행동 자체는 강인한 대통령의 모습, 그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고르바초프가 그때 미국의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되게 좀 유머스럽고 익살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다. 좀 그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웃는 모습을 또 선호하는 그런 문화권이 됐는데, 조선시대나 약간 뭐 1, 20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이렇게 웃음을 잘 보이는 그 모습,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해프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에 따라서 행동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시를 했던 것이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뭐 스파르탄이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있는데, 행동으로 아픔을 표출하는 스파르탄, 이건 영상이 지금 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실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실제 아파서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아야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프더라도 그냥 아프지 않다고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아픔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 자체가 이렇게 좀 괴리가 있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힐러리 퍼트넘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설명해도 되는데, 슈퍼 스파르탄이라고 하는 고전적이고 굉장히 이제 고상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 햄펠 같은 경우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심적 상태가 뇌의 물리적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파하는 스파르탄도 있지만 아파하지 않는 스파르탄도 있을 텐데, 하지만 이 머리 안 속에는, 이 사람들의 뇌 속에는 고통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좀 바라본다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행동은 다르겠지만 두 스파르타는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고통이 바로 뇌의 C신경 섬유의 활성화이다. 우리 머리에 그 많은 뉴런이 있는데, 거기에 C신경 섬유라는 게 고통을 느끼면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대답은 햄펠이 말하고 있는 그런 행동주의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심적 상태가 뇌의 물리적 상태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요런 입장은 이제 행동주의에서 물리주의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의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햄펠이 행동주의를 설명했을 때 실제 이 논문에서 하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심리학의 명제를 예로 들어 설명해서 명확히 하려고 시도했던 논리적 분석의 방법은 뭐냐면 결국 논리에 기반한 물리주의로 이루어지는데, 즉 앞서 언급된 그 심리학과 같은 학문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험과학 전체의 모든 명제 중에 단순히 무의미한 단어들의 나열이 아닌 거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들은 내용의 변화 없이 물리적인 용어, 피지컬리스틱 텀으로만 이루어진 명제로 번역할 수 있다. 논리적 행동주의를 칼렌 페일이 제시를 하면서도 이런 설명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는 본질적으로 물리주의적 명제라고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햄펠이 이제 물리주의자적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행동주의는 이제 심적 상태를 행동으로 환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일 뿐이었고, 사실은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시신경 섬유가 이제 활성화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면 안 되느냐? 라고 설명을 하면 된다는 거죠. 햄펠이 제시한 그 용어 때문에, 어떤 행동주의란 용어 때문에 우리가 심적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었는데, 이런 설명을 한번 따라 봤을 때, 그래, 물리적인 그런 현상을 바라보자.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뉴런의 작용을 한번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거는 당대의 그 50년대 이후에, 특히 7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학자들에게 좀 영감을 많이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카렌펠의 제자이기도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심리 철학자인 김재건 선생님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가지고 물리주의를 이제 주장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햄펠 이후에 심리 철학 분야의 대표적인 영미 철학 분야에서 대가 하면은 김재건 선생님이 꼭 들어갑니다. 꼭 들어가기 때문에 좀 뭐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자를 키웠다. 원래 그 철학 안 하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발굴을 하신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리주의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그 김재건 선생님 이전에 존 스마트와 같은 이런 학자들이 약간 먼저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가지고 입장을 먼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부수현상론이나 상호작용적 심신이론론, 데카르트의 그런 입장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그런 입장들은 이제 우리의 그 정신적인 현상 자체가 사실은 우리 물리 세계와 동떨어져 있다, 독립적이다 라고 보는 입장으로 봐서 그런 거를 이제 실체 이원론이라고 봤었죠. 우리 물리 세계가 물리적인 그런 대상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그런 걸로도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수현상론은 최소한 그 우리 심적인 마음의 그 부분, 그런 것들이 물리세계 우리 신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원인이 절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향은 받기는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부수현상론도 그런 면에서는 좀 실체 이원론에 가까운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대로 오게 되면, 특히 1900년대 20세기에 가장 크게 이제 발전한 학문 분야가 이제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뉴턴 역학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이제 물리학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뉴턴 역학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고전 역학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이 갑자기 이제 중력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을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이 휜 것이다, 두 물체 간에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중력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빛도 휘고, 상당히 좀 그동안 우리가 설명을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설명이 되는 거죠. 되게 빠르게 달리는 그런 물체 안에서의 사람의 시간과 밖에 있는 사람의 그 시간, 그런 동시성에도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이 보여지고, 그동안 이제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 행성에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과학기술
의 철학적 이해, 그 수업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물리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세상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구나, 이런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물리학의 발전에 힘입어 가지고 실체 이론론을 점차 주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론론은 우리 세계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한 종류의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모든 요소들이 다 이제 물리 세계의 어떤 법칙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그런 물리주의적인 입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모든 구성 요소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물리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인 이런 심리 상태 또한 물리 세계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좌지우지가 되고, 그래서 원인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물리주의적인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주의에 따르면 특히 그 스마트가 한 얘기 그대로 한번 보시면, 감각 진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한 그 설명된 것은 실제로 어떤 뇌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강을 보고 아픔을 느끼고 어떤 맛있는 맛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특정 감각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각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전부 다 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감각들은 모두 뇌의 과정 외에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크게 다 뇌의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물리주의 때부터 이제 심리 철학에서 항상 들고 있는 예시가, 고통은 신경섬유의 활성화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재권 선생님의 그 심리 철학에 나오는 요 코테이션을 좀 한번 읽어보면, 번개와 전기 방전이라는 거는, 번개가 하늘에서 구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전기가 이렇게 뽁뽁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 번개가 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기가 방전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번개와 전기 방전은 사전적으로 동의어가 전혀 아닌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번개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전기 방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번개는 전기 방전의 한 형태이고, 즉 번개와 대기, 전기, 방전이라는 두 표현은 같은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알고 보면 같은 현상에 대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심적인 현상이고, 뇌의 어떤 작용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C신경섬유의 활성화라는 거는, 여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C신경섬유가 뭔지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건 내가 지금까지 아주 편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C신경섬유의 활성화라는 거는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런 개념이지만, 고대 사람들이 번개는 알고 있지만 전기 방전은 몰랐듯이, 이제 과학도 발전했고 물리학도 이제 발전을 한 그런 상황이고 신경과학도 이제 발전을 했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고통이라는 게 C신경 섬유의 활성화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이제 동일하게 보는 게 어색할지라도 그게 이상한 건 아니고 사실은 그게 진리다. 그게 맞다.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은 그냥 물리적인 뇌에 있는 현상과 동일하다. 그렇게 보는 게 물리주의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JJ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속성이 바로 신경생리적인 물리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픔이라는 것이 이제 C신경 섬유의 활성화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통증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면은 A 델타 섬유, 뭐 느린 C 섬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C신경 섬유라는 거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나와가지고 뇌에 작용을 해서 이제 아픔을 느끼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 뇌과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학자들이 설명을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픔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물리주의적인 입장이 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그거 좀 설명이 되는데 라고 얘기가 됐던 가장 큰 이해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원칙으로 설명이 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시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세 시기부터 이제 갈릴레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시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이 전체 세계의 중심이고, 지구 주변을 이제 행성들이 이제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입장을 보통 천동설이라고 하죠. 하늘이 이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천동설 기반으로도 많은 행성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돌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이라는 거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금성이 그 하늘을 이렇게 봤을 때, 지구에서 하늘을 봤을 때 금성이 움직이는 그 궤적을 한번 보시면 요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이 요렇게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밤하늘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뭐 유튜브 좀 찾아보셔도 그게 나오거든요. 실제 금성이 하늘에 보시면은 요렇게 가다가 한번 돌아와요. 그렇다가 또 요렇게 싹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뭐 타로라든가 점성술하는 서양 쪽에 이제 점성학 하시는 분들, 그런 걸 에스트랄로지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성이 쑥 가다가 앞으로 왔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뒤로 가잖아요. 이 뒤로 가는 부분에서는 금성이 이제 뒤로 후퇴하는 그 시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 시기에는 되게 불길한 상황이 징조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천동설 기반의 어떤 설명이라는 거죠. 천동설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행성들이 도는 게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돕니다. 금성 같은 경우도 지구 중심을 애골애골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동설로 그 행성의 움직임을 이렇게 그린 그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지동설을 중심으로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돈다라고 한다면, 금성도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동설 자체도 그 궤도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계산이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긴 했었는데, 이 천동설과 지동설 둘 다 실제 우리 우주에 있는 그 행성들의 위치에 대한 그 계산은 둘 다 가능합니다. 천동설을 따르든 지동설을 따르든 둘 다 가능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씩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뉴턴 역학을 따르든가 아니면 상대성 이론을 따르든가 하는 좀 어려운 그런 거고, 실제로 설명력만 본다면은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천동설보다 지동설이 낫다. 그러니까 태양 중심설, 태양이 중심에 있다고 여기는 입장이 더 낫다라고 할 때, 주로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태양 중심설을 따르면 설명이 단순화할 수 있다. 설명이 행성이 도는 그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한 가지 입장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인공위성도 띄우고 하기 때문에 태양이 또 이 우주의 중심도 아니죠. 태양도 여러 은하의 중심을 이렇게 돌고 있고, 우리 은하 자체도 어떤 우주의 중심에 비슷한 거기 중력작용이 있는 곳을 또 돌고 있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 주변을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는데, 태양 자체도 다른 큰 은하 주변을 돌기 때문에 실제로 행성이 도는 거는 이렇게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꽈배기형으로 돌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방식이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설명적으로 이제 아주 단순한 그런 설명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게 항상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단순성에 대한 장점을 설명할 때 보통 언급하는 게 이 오컴의 면도날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컴의 면도날의 원리는 이제 영국에서 윌리엄 어컴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이름만 보면 그 당시에는 성이 없었나 봐요. 사람이 윌리엄 오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컴이 성은 아닙니다. 그 오컴이라는 그 지방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되겠죠. 밑에 이렇게 각주로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오컴 지방에 탄생한 윌리엄이라는 그 의미로, 뭐 반지의 제왕 이런 영화들을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소개를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쟤는 윌리엄의 오컴이야, 쟤는 부산의 누구야,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그러더라고요. 최가의 승낙이구나, 최씨 가문의 승낙이구나 이런 식으로 최가 승낙이라 하였냐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컴의 윌리엄 오브 오컴이라는 이 오컴이 성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제 윌리엄 오컴이라고 알고 있던데, 그건 아니고 오컴에 살고 있는, 거기서 태어난 윌리엄이라는 그 사람이 얘기를 했었는데, 14기의 영국의 논리학자 프란체스코의 수사였던 이제 오컴의 윌리엄 의 이름에서 유래한 원칙으로, 경제성의 원리 또는 단순성의 원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필요 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불필요한 가정을 하지 말고 가장 단순한 설명을 선택하라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래서 오커맨 면도날은 이런 지침들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필요 이상으로 존재자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고, 두 번째는 더 적은 가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은 가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오커맨 면도날을 설명한다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는 불필요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뭐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는 게 올바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따르는 게 전통적인 이제 수학에서 있는 거죠. 수학적 증명은 단순할수록 좋다. 그 오컴의 면도날의 이 원칙은 사실 학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특히 수학 쪽에서도 많이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라플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라플라스인데, 당시에는 이분이 살았던 그 1700년대에는 나폴레옹이라고 그 정복자가 살았죠. 그 황제인 나폴레옹에게 그해져서 천체역학을 이제 진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 정치적으로도 한번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천체역학에서는 이제 태양 중심설을 중심으로 행성의 궤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라플라스도 이런 거를 되게 자랑을 하고 싶었겠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근세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또 뉴턴이 이제 중력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했던 그런 시기지만 사람들은 이제 중력 개념에 상당히 익숙하지가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고 이렇게 돌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도 신의 천사가 나와가지고 신의 명령을 받들어서 행성을 이렇게 밀어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리 근세라고 하지만 데카르트가 신의 존재를 한번 방법론적으로 부정을 해본 그런 시기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부정하는 거를 굉장히 죄악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라플라스가 준 진상한 그 천체역학이라는 책에는 신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대역죄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나폴레옹은 이렇게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번 약간 또 이걸 읽어봤나 봐요. 나폴레옹도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폴레옹이 책을 한번 보고 나서 라플라스에게 좀 놀리는 식으로 물어본 거죠. 라플라스경,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우주에 대해 방대한 책을 썼으면서도 창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고 하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신에 대한 모욕이다 라는 식으로 좀 공격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라플라스가 얘기를 한 거는 저나 제게는 그 가설이 필요 없었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때 천구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을 가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라플라스의 입장이고, 요런 이 얘기가 특히 그 오컴의 면도날에 대한 예시를 설명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컴의 면도날을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오컴의 면도날 원칙이 진리는 또 아니니까 한번 조심해서 그렇게 한번 본다면, 우리가 이제 물리 세계에 따른 우리 심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심신 이원론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물리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정신 상태도 그냥 물리적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비물질적 실체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심신 동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인드 바디 아이덴티티 티어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동일론에 따른다면 불필요한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통과 시신경 섬유가 동일하다고 보는 거는 존재하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심신이원론은 두 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지만 심신 동일론은 하나의 실체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론을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게 물리주의자, 특히 스마트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두통을 느끼잖아요. 두통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두통은 신경계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약물로 그 신경 활동을 만약에 조절을 한다. 펜자를 먹는다. 펜자 말고 요즘에 그 타이레놀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타이레놀 먹으면 통증이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심적 상태는 물리적 상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원론은 두통이 물리적, 비물리적 요소가 결합된 어떤 결과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내가 먹었을 때 두통이 멎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론자인 물리주의자는 타이레놀을 먹으면 뇌신경 작용을 해서 두통이 더 이상 없어진다. 왜냐하면 이 신경작용 자체가 아픔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비물질적 실체로서 심리적인 그런 정신 상태를 설명하게 되면, 타이레놀을 먹게 되면 물리적인 이 뇌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인 뇌 상태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또 우리 심적인 대상인 마음에 특정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통은 그제서야 이제 없어지게 된다라는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파킨슨병의 예도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파킨슨병 환자에게 도파민 보충제를 투여하면 운동 중에 증상이 개선되는데, 이거는 운동 조절이 도파민의 농도나 뇌의 화학적 상태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제 약물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물리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심신이원론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어떤 약물의 작용이 있고, 그 약물의 작용이 심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인과적인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이제 변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몇 단계에 대한 그 더 설명이 필요한데, 동일론을 따르면 이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스마트의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언어적으로도 더 단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시신경 섬유의 자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심적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심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그 심신 이원론자 입장에서 오히려 고통이라는 거는 물리세계와 동떨어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물질적 실체로서의 그런 콜리아 같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뇌에 작용을 하고 있는 시신경 섬유의 자극은 물리적인 거니까 개념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론론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냥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죠. 고통이라는 거를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시신경 섬유의 자극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상황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적인 표현을 그냥 없앨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훨씬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스마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째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심신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의 작용과 물리적 작용이 어떻게 인과적인 관계를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했었잖아요. 특히 뭐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송가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상호작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까지 했었는데, 실제로 뭐 송가선은 그런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론론을 하게 되면 그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물리세계의 어떤 법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시신경 섬유의 활성화 자체가 이제 고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스마트의 이 세 가지 호메 면도날에 따른 그 세 가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심신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두통이 있을 때 우리가 타이레놀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뇌적인 어떤 작용이, 물리적인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우리 고통이라고 하는 심적, 비물질적 실제인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약간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심신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은 되게 쉬울지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게 존 스마트 같은 경우가 말한 그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곁가지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유튜브에는 이 설명까지는 올려놓을 텐데, 우리 스마트 리드에는 이게 좀 생략이 돼 있기는 할 거예요.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상관관계라는 거, 인과관계라는 거,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게 거의 같은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상관관계를 보인 것일 뿐인데 인과관계를 보였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상관관계를 보이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것도 이제 약간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물리적인 어떤
대상이 있고 심적인 어떤 그 작용이 있다. 물리적 작용과 심적 작용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변수 간의 통계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건데 한 변수가 변할 때마다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이고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나타낼 뿐이지만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 부분이 뭐 어떤 분야든 간에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구하려면 두 변수 모두 변이라고 하는 어떤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변이는 분산을 계산해 알 수가 있다. 조금 이거 다 설명해야 되네요. 여기서 분산이라는 거는 이제 변수의 각값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편인지 측정하는 수단이고 두 변수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면 양의 상관관계,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한다. 두 변수의 증감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건데 뭐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물리적인 어떤 몸의 작용에 있어 가지고 이게 예시가 좀 좋지 않네요. 약간 뒤로 가 가지고 뒤에서 한번 상관관계는 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예시가 있거든요. 그 설명 전에 우선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 먼저 하죠. 인과관계는 우선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상관관계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정의를 하자면 철학 영역으로 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직 뭐 합의가 된 건 없긴 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무조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무조건 성립해야 되고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가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보다 선행에서 우선 일어나야 되고 또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나의 두통이 사라지는 게 물리적인 그 현상에 의해서만 이제 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게 무조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밥을 먹었을 때 그 원인이 배고픔이다. 배고픔이라는 심적인 어떤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만 내가 밥을 먹는 행위가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보이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상당히 이제 보이기가 힘들고 대부분의 과학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들에서 나온 결과들은 상관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과관계를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이건 좀 너무 과한 설명인 것 같은데 철학적으로 분석까지 한다면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줄어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확진이 일어났죠. 감기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벌어졌는지 이거를 역학조사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로 하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구글에 코로나 확진을 검색하는 검색량을 보고 그 검색량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정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코로나 확진자의 키워드 검색자가 많아질수록 실제로 확진자가 이제 늘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로 키워드 검색자가 적어질수록 확진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검색량과 확진자의 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검색량이 좀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검색량, 확진자 수라고 할 때 검색량이 늘어나는 나는 만큼 확진자 수도 늘어나더라 라고 하는 게 보여진다 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상관관계가 있구나 라고 여기면서 끝내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면 상관관계가 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1만 시간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했더니 성공을 하더라. 1만 시간 이상 이렇게 연습을 했더니 성공을 하더라. 어떤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거. 요것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제 뭐, 말콤 글래즈웰인가요? 그분이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1만 시간 이상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더라. 요거까지 보여줘야, 실제로 1만 시간의 법칙이 보여진 거거든요. 근데
요거만, 요 사례만 보여가지고 이 실험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는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 뭐 1만 시간이라는 게 어떤 집중을 해서 1만 시간이다 이런 얘기도 많고, 사실 뭐 1만 시간의 법칙 자체는 굉장히 애매한 말이라서 이제는 뭐 정설로 이제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을 검색하는 것과 실제 누적 확진자의 그 상관관계를 보려면 검색량이 늘어날수록 확진자 수가 늘어나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검색량이 줄어들수록 확진자 수도 줄어든다. 라는 거를 보여야 상관관계를 보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게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실제 그 코로나 확진자 키워드 검색자와 확진자의 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확진자가 되는 원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볼 텐데, 이 예시가 보통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항상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된다라고 하려면 코로나 확진에 대한 그 검색을 하는 게 실제 확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그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이미 확진자가 된 사람들이 코로나 검색을 할 수도 있잖아요. 확진자가 된 다음에 검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인과관계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일상적으로도 보통 그런 일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가 되려면 검색량의 증가로 사람들이 증상을 의심하고, 그리고 PCR 검사라고 하는 거, 코로나 그 검사를 실제로 이제 받았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서 확진자 수가 실제로 늘어났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까지 이제 설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될 텐데, 그래서 인과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려면 검색량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그 사실이 사람들을 검사를 받게 하는 그 행동의 실제적인 원인이 되고, 검사를 받게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실제 코로나 확진자 수의 그 증가로 원인과 결과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보여진다면 상관관계가 될 텐데, 실제 뭐 검색을 했다고 해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행동을 했다고 해서 확진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보이려면 훨씬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심신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생각하는 게 물리적으로 실제 밥을 먹는 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배고프다고 생각을 할수록 밥을 먹는 경향이 많았고, 실제 밥을 먹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많았고, 배고프다고 생각을 안 할수록 밥을 먹지 않는 그런 행동의 경향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배고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심적 상태와 우리가 밥을 먹는 행위라고 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이루어질 텐데, 그거는 상관관계를 넘어서 이제 심신이원론은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려면 내가 밥을 먹는 심적인 행동이 물리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원인과 결과 관계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심신이원론은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 그리고 설명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물리주의, 특히 심신 이론론으로 가게 되면 내가 밥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물리 세계의 뇌 작용에 있는 어떤 뉴런 작용이잖아요. 그런 어떤 특정 뉴런 작용이 있으면 내가 밥을 먹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작용에서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론론이 훨씬 더 이제 설명적인 부분에서 장점을 지닌다라고 하는 게 물리주의의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동일론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게 뭐 펜잘 얘기도 하고, 지금 타이레놀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 JJ 존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제거 사례들을 제시를 하면서 실제로 물리적인 것에 대한 그 영향력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이라는 거는 실제 물리 세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도체라고 하는 게 감정 조절 및 공포에 대한 학습 및 기억 역할을 하는 부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편도체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례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그 영역에 대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것과 동일한 거다. 물리적인 그 현상과 동일하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건데 사실 뭐 이것만으로는 조금 어렵긴 하죠. 부수 연상론자도 이런 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 편도체와 공포라는 것 간에는 어떤 묘연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 공포라는 것을 심적으로 여기면 좀 어려울 텐데 그냥 편도체라는 게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어떤 행위와의 어떤 관계로 본다라고 한다면 인과관계로도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까지 충분히 좀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신이론론자 같은 경우에는 공포와 그 편도체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단순히 이제 상관관계를 넘어서 이제 인과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스마트의 입장에서는 동일론을 따른다면 특히 오컴의 면도날 방식에 따라서 어떤 설명적인 단순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고 마음이라는 비물질적 실체를 가정할 필요도 없고 언어 개념적으로도 이제 단순화되는 거죠. 그 아픔이라는 개념 없이도 시신경 섬유의 활성화라는 개념만으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어떤 인과관계에 있어서 설명적 단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점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재건 선생님은 이런 거를 따라서 심리, 신경, 마인드, 바디, 아이덴티티 티오리라고 해서 사이코뉴럴 아이덴티티라는 이런 표현을 좀 썼고요. 그래서 물리주의적 입장의 심신인간 문제를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또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물리주의자고요. 김재건 선생님은 이제 좀 따로 스마트와 다르게 이 심신 인과로부터의 논증으로 이제 물리주의를 주장하는데 주된 주장은 이제 심적 현상이 이제 물리적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적 현상은 물리적 세계의 결과를 갖는다 라는 건데 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배고픔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로 이제 김재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는 물리 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이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리 세계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물리 세계는 이제 인과적으로 닫혀 있다.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거는 물리 세계에서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인과적 폐쇄성이라고 하는 건데 심적 현상이 만약에 물리 세계에 어떤 결과를 갖는다면 심적 현상은 원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과관계의 원인과 결과 관계는 물리 세계에서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김재권 선생님의 논증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러면서 이제 부수연상론에 대한 얘기도 약간은 하는데 부수연상론 같은 경우에는 물리 세계에 이렇게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으면 물리 세계에서 다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그런 게 되는데 이렇게 마음과 몸을 구별해 버리면 나의 마음 작용 자체가 인과적인 관계를 전혀 못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또 나라는 거니까 우리는 물리 세계에서 단순한 이제 관찰자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심신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리 세계의 이 인과적 폐쇄성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마음적인 존재가 완전 하나의 단순히 이제 관찰자라는 그런 입장으로 밖에 설명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능동적인 세계의 능동적인 그 행위자라고 한다면 물리주의를 따르는 게 맞다. 이론론으로 설명하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물리주의의 입장을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물리적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을 받아들여야 되냐? 첫 번째로 현대과학의 성공이 그것이다. 20세기에는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점점 신경과학도 발전을 했고요. 21세기로 가면 이제 생명공학이나 이제 생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지금 현재가 또 그런 것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뇌공학 같은 것도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읽어보면 특히 그 중에서도 기초과학으로 여겨지는 이론 물리학의 성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고, 과학에서는 성공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되고, 시공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과적으로 개입하는 시공간 밖에 비물리적인 인과적 힘이 있다는 생각은 개념적으로 비정합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물리적인 그 세상에 대해서 물리학과 과학 영역에 대한 그런 신뢰를 많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이런 건데 조금 다른 예시 한번 보자면 손가락의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 이렇게 쿡 찔렀을 때 손의 아픔이라는 그 심적 사건은 손가락을 이렇게 빼는 물리적 사건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을 빼는 물리적 사건이 다른 물리적 사건의 원인으로 가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에 의해서 손가락을 빼는 이 물리적 사건이 가지는 원인은 우리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물리적 사건만을 원인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손가락의 고통이라는 그 심적 사건이 그 손가락을 빼는 사건의 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의 고통이라는 거는 실제로 물리적 사건이라고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구체적인 예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심적 현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전부 다 물리적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김재건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요약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그 행동주의라고 하는 행동주의도 실체 이론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행동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한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슈퍼 스파르탄의 그 얘기였죠. 아픔을 느끼더라도 전혀 설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행동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동주의가 설명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아픔이라는 거는 시신경 섬유의 그런 자극 자체를 우리가 고통이라고 여기면 된다라고 하는 물리주의적 입장을 소개했고,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주의가 도날 원칙에 따라서 설명적인 단순성이 있고, 개념적으로도 이제 단순하게 이제 개념적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존재자, 특히 비물질적 실체로서의 그 마음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심신동인론의 장점이 있다라는 이 설명을 했던 거죠. 이제 스마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김재원 선생님의 논증의 특징은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을 보통 주장을 했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무조건 물리세계 내에서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좀 고쳐야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심적 현상이 물리적 세계에서 어떤 원인의 관계를 가진다. 배고픔이 나의 행동의 원인이라면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는 물리적으로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물리세계는 어떤 물리적인 사건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라는 그 전제를 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본인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물리주의를 주장을 하신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한 게 물리주의고 어떤 심신이론론의 대표적인 20세기에는 거의 굉장히 강한 주장이었고요. 강하면서도 영향력이 큰 입장이었고 사실은 21세기에 와서도 이 입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류 입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리주의의 문제점을 한번 소개하면서 그 대표적인 물리주의를 비판했던 입장인 힐러리 퍼트넘의 기능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주의도 현대에는 특히 21세기에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 물리주의와 기능주의 그 두 가지가 이번 학기 가장 마지막 입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진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아마 그 기능주의의 대부분의 입장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히 그 중국어방 논증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할 수 있다면은 아마 보강 시간으로 빼가지고 한번 하도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험 범위는 이 물리주의, 행동주의와 물리주의,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기능주의까지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수업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